유럽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헝가리 정부가 환경 규제를 핑계로 삼성을 몰아내자 국가 전체의 경제가 순식간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작은 아시아 기업 하나쯤 없어져도 아무 문제 없다고 자신했던 헝가리.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삼성이 떠난 순간 3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도시 전체가 유령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헝가리 총리는 결국 우리 경제를 살린 건 이유도 중국도 아닌 오직 한국의 기술이었다며 한국까지 찾아가 머리를 숙였고 이 소식에 유럽 전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 기업을 무시하다가 참혹한 대가를 치른 헝가리가 뒤늦게 깨달은 삼성과 대한민국의 진정한 가치.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트 바워입니다. 독일에서 환경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죠. EU위원회에서 가장 신뢰받는 환경 전문가 중 한 명이라고 자부합니다. 지난 20년간 유럽 전역의 수많은 산업시설들을 평가해왔거든요. 어느 가을날 브뤼셀에 있는 EU위원회로부터 중요한 임무를 받았어요. 헝가리 괴드시에 있는 삼성 배터리 공장의 환경 영향을 평가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바우어 박사, 이번 프로젝트는 특히 중요합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주세요. 위원회 담당관의 진지한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별로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시아 기업들이 유럽에서 제대로 된 환경 정책을 펼칠 리가 있겠어? 이게 제 솔직한 생각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평가했던 아시아 기업들은 대부분 유럽 기준의 미달이었으니까요. 특히 중국 기업들은 환경 기준을 맞추는데 항상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제 딸 루이자가 이 소식을 듣고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엄마, 삼성이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몰라서 그래요. 루이자는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1년간 지냈거든요. 그 경험 덕분에 한국 기업들에 대해 굉장히 호의적이었죠. 매일같이 한국 뉴스를 보고 한국어 공부도 계속하고 있었어요. 삼성의 환경 기술은 정말 놀라워요. 엄마가 직접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특히 배터리 재활용 기술은 독일보다도 앞서 있다고요. 딸의 열정적인 말에 저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루이자야, 내가 한국을 좋아하는 건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사실 저는 아시아 기업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어요. 몇 년 전 중국 화학 공장을 조사했을 때의 경험 때문이었죠. 그때 정말 끔찍한 환경오염을 목격했거든요. 폐수가 그대로 강으로 흘러들어가고 대기오염 수치도 기준치를 훨씬 넘었어요. 아시아 기업들은 다 비슷비슷할 거야. 루이자는 제 말에 화가 난 듯 반박했어요. 엄마, 한국과 중국을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국은 환경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요. 삼성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까지 모든 분야에서 선두주자예요. 저는 딸의 말에 고개를 저었어요. 기술이 좋다고 해서 환경 정책도 좋은 건 아니야.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거든. 제 편견이 얼마나 깊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럽네요. 임무를 받고 며칠 후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삼성이 헝가리에 투자한 규모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12억 유로라는 엄청난 금액이었죠. 현지 고용 인원도 3,000명이 넘었고요. 투자 규모는 크네. 하지만 규모가 크다고 해서 환경을 제대로 보호한다는 보장은 없지. 제가 가장 우려했던 건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화학 폐기물이었어요.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들 때는 수많은 화학 물질이 사용되거든요. 니켈, 코발트, 망간, 그리고 각종 용매들까지. 이런 물질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어요. 브뤼셀에서 받은 초기 보고서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수치가 기준치 내에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이 수치들이 정말 정확한 걸까? 아시아 기업들이 데이터를 조작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사무실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루이자가 들어왔어요. 엄마, 정말로 편견 없이 조사할 거죠? 딸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마음이 좀 아팠어요. 물론이야, 나는 항상 객관적으로 일해왔어.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론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죠. 엄마는 항상 유럽이 최고라고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나라들도 많이 발전했어요. 특히 한국의 환경기술은 정말 대단해요. 루이자는 계속해서 한국을 옹호했어요. 저는 딸에게 제가 겪었던 경험들을 들려줬어요. 내가 모르는 게 있어. 몇 년 전에 중국 공장들을 조사했을 때 말이야. 겉으로는 깨끗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엉망이었어. 아시아 기업들은 겉모습만 포장하는데 능숙하거든. 루이자는 제 말에 더욱 화가 났어요. 엄마, 그건 중국이고 이건 한국이라고요.
한국은 투명성과 책임감에서 독일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아요. 삼성은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기업이라고요. 헝가리로 출발하기 전날 밤, 딸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제발 선입견을 갖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괴드시 사람들이 삼성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도요. 루이자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깨끗한 거리, 첨단 기술들,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보세요. 이게 한국이에요. 엄마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사진 속 모습들은 확실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엄마, 삼성이 괴드시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단순히 공장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어요. 병원도 지어주고 장학금도 주고 환경보호 프로젝트도 진행해요. 딸의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그런 건 다 기업 이미지를 위한 거 아닐까? 하지만 루이자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알겠어. 최대한 공정하게 조사해볼게. 다음 날 아침, 괴드시에 도착한 저는 먼저 헝가리 환경부 지역 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조르트 벌러 차관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사무소 건물은 생각보다 낡아 보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벽면과 삐걱거리는 엘리베이터가 첫인상을 좋지 않게 만들었죠. 바우어 박사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조르트 벌러 차관이 저를 맞이했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면서 뭔가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사무실로 들어가자마자 벌러 차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삼성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아시아 기업들이 유럽 기준을 제대로 따를 리가 있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부 관료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다니.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벌러 차관은 비웃듯 웃으며 말했어요. 아, 겉으로는 다 좋아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잖아요.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박사님도 잘 아시잖아요. 저는 당황했어요. 아무리 제가 선입견을 갖고 있었다고 해도 이렇게 노골적인 편견을 정부 관료가 드러내다니. 차관님, 구체적인 위반 사례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현지 주민들의 불만 사항이라도요? 벌러 차관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답했어요.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폐수 처리 과정이라든지 대기 배출량 측정 방식이라든지.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삼성이 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다른 각도로 질문해봤어요. 벌러 차관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건 뭐 나쁘지 않죠. 하지만 환경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한 직원이 들어왔어요. 차관님, 삼성 측에서 바우어 박사님을 모시러 왔다고 합니다. 벌러 차관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어요. 벌써 왔네요. 박사님, 조심하세요. 아시아 기업들의 로비는 정말 교묘하거든요. 저는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물론 저도 삼성에 대해 의심을 갖고 있었지만 벌러 차관의 태도는 지나쳤습니다. 마치 이미 결론을 내린 것 같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보겠어요. 사무소를 나서자 깔끔한 정장을 입은 아시아계 남성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바우어 박사님. 삼성 헝가리 법인 부사장 강민우입니다. 유창한 영어와 함께 정중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첫인상이 벌러 차관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공장 견학을 하게 된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설을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강민우 부사장의 태도는 정말 협조적이었어요. 뭔가 숨길 게 있다면 이렇게 적극적일까 싶었죠. 차를 타고 공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강민우 부사장이 말했어요. 박사님, 혹시 벌러 차관과 면담은 어떠셨나요? 환경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시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강민우 부사장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저희도 벌러 차관의 태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처음부터 저희에게 적대적이셨거든요. 아무리 환경 기준을 철저히 지켜도 문제를 제기하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인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 저희가 제출한 환경영향 평가서를 계속 반려하시는 거예요. 이유도 명확하지 않고 추가 자료를 요구하시죠. 공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깔끔하고 현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주변 조경도 잘 되어 있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도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와, 정말 깨끗하네요.
저희가 환경 친화적 생산에 많은 투자를 했거든요. 강민우 부사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한국 본사의 환경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유럽 기준보다도 더 엄격해요. 공장 입구에서 안전교육을 받고 보호장비를 착용했어요. 강민우 부사장이 직접 저를 안내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폐수 처리 시설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저희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거든요. 폐수 처리 시설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최신 기술로 만들어진 대형 시설들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설로 9.8%의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어요. 처리된 물은 식수 기준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저는 놀랐어요. 독일의 많은 공장들보다도 더 첨단 시설이었거든요.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을 텐데요. 환경은 비용으로 계산할 수 없죠. 저희의 철학입니다. 다음으로 배터리 생산 라인을 둘러봤어요. 로봇들이 정밀하게 작업하고 있었고 작업자들은 모두 보호장비를 완벽하게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죠. 실시간으로 모든 데이터를 측정하고 있어요. 벌러 차관께서 데이터 조작 가능성을 우려하시던데요. 저는 직설적으로 물어봤어요. 강민우 부사장은 당황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독립적인 제3기관에서도 검증받고 있어요. 그때 한 직원이 다가와서 뭔가 보고를 했어요. 강민우 부사장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아, 별일 아니에요. 정기 점검 일정에 대한 얘기였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직원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거든요.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정말 괜찮습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요. 견학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강민우 부사장이 말했어요. 박사님, 솔직히 저희는 벌러 차관의 태도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기분이에요. 저희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시설은 분명 인상적이었거든요. 하지만 벌러 차관의 의심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죠.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하루를 정리해봤습니다. 삼성의 시설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하지만 벌러 차관의 의심스러운 태도도 신경 쓰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일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삼성 공장 주변 지역의 토양과 지하수 샘플을 채취하고 대기질을 측정했어요. 모든 수치가 기준치 내에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너무 완벽해.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아닐까? 그때 벌러 차관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박사님, 어떠세요? 뭔가 발견하신 게 있나요? 아직은 특별한 문제를 찾지 못했는데요. 그럴 리가 없어요. 더 자세히 살펴보세요. 벌러 차관의 목소리에는 왠지 조급함이 묻어났어요. 차관님,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야간 조업 시간에 한번 가보세요. 밤에는 감시가 소홀해질 수 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몰래 공장 근처를 둘러봤어요. 하지만 특별한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간에도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었어요. 정말 문제가 없는 건가? 며칠 후,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서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객관적 데이터로는 삼성이 환경 기준을 잘 지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벌러 차관의 계속된 압력과 제 자신의 선입견이 판단을 흐렸습니다. 아시아 기업이 이렇게 완벽할 리가 없어. 그때 벌러 차관이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한 환경단체 관계자를 데려왔습니다. 박사님, 이분이 그린 유럽 연대 요한 슈미트 씨예요. 삼성 문제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갖고 계셔요. 요한 슈미트는 30대 후반의 날렵한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어요. 박사님, 저희가 수개월간 삼성을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지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어요. 현지 주민들 중에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것도 구체적인 의학적 증거는 없었어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삼성의 투명한 태도와 첨단 시설이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벌러 차관과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의혹 제기가 있었죠. 뭔가 놓치고 있는 게 분명해. 결국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객관적 데이터만 본다면 삼성에게 문제없음 판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재적 위험 요소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장기적 환경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썼죠.
보고서에서 저는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현재까지의 데이터로는 명확한 위반 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나 아시아 기업의 환경관리 방식에 대한 지속적 감시가 필요하다. 특히 화학 폐기물 처리 과정과 장기적 환경 영향에 대한 추가 조사를 권고한다. 이 보고서가 브뤼셀로 전달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벌러 차관이 제 보고서를 악용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EU 전문가도 삼성의 환경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며 언론에 발표했어요. 헝가리 언론들이 이 소식을 크게 다뤘습니다. 삼성 공장, 환경위험 논란, EU 전문가, 삼성의 경고, 제 신중한 표현들이 마치 강력한 경고처럼 왜곡되어 보도됐어요. 며칠 후 강민우 부사장이 급하게 저를 찾아왔어요. 박사님, 무슨 일인가요? 갑자기 정부에서 저희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추가 환경 조사를 받으라고 하고 생산량도 줄이라고 해요. 부사장의 표정은 정말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제가 쓴 보고서가 이렇게 해석될 줄은 몰랐어. 저도 당황했습니다. 저는 단지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한 것뿐인데요. 하지만 벌러 차관은 이걸 완전히 다르게 활용하고 있어요.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삼성에게 추가적인 환경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어요. 생산량 제한, 추가 시설 투자 요구, 그리고 엄격한 감시 체제 도입. 이 모든 것이 제 보고서를 근거로 진행됐습니다. 벌러 차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EU의 환경 전문가 권고를 충실히 따르고 있을 뿐이다. 헝가리의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외국 기업이라고 해서 예외를 둘 수는 없다. 강민우 부사장이 다시 저를 만나러 왔을 때 표정이 많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박사님, 저희는 정말 최선을 다해왔어요. 하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압박받으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요. 본사에서도 헝가리 철수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쓴 보고서가 이런 결과를 낳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부사장님,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저는 단지 객관적인 평가를 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헝가리 정부의 압박은 날로 거세졌고 삼성은 정말로 철수를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벌러 차관은 오히려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되어가는군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벌러 차관이 처음부터 삼성을 내쫓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그의 도구로 이용당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몇 주 후, 삼성은 공식적으로 헝가리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헝가리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불합리한 요구로 인해 사업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였어요. 3,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12억 유로의 투자가 물거품이 됐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객관적 판단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참혹했습니다. 삼성이 철수를 발표한 지 한 달 후, 저는 다시 괴드시를 방문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도시의 모습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신박했어요. 거리에는 활기가 사라져 있었고 상점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던 카페에 들어갔을 때 사장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삼성 직원들이 단골이었는데 모두 떠났잖아요.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길을 걷다가 한 중년 여성을 만났어요. 혹시 삼성에서 일하셨나요? 네, 3년간 일했어요. 정말 좋은 회사였는데. 여성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삼성이 어떤 회사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정말 훌륭한 회사였어요. 급여도 좋았고 복리후생도 최고였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직원들을 정말 소중히 여겨줬다는 거예요. 여성은 계속해서 삼성의 좋은 점들을 들려줬어요. 매년 건강검진을 무료로 해줬고 아이들 교육비도 지원해줬어요. 환경교육도 정기적으로 시켜줬고요. 한국 본사에서 환경 전문가들이 와서 직접 교육해줬어요. 저는 점점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삼성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혹시 환경 문제로 불편하셨던 적은 없나요? 전혀요. 오히려 삼성이 온 후로 이 지역이 더 깨끗해졌어요. 다른 주민들도 만나봤어요.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삼성에서 우리 마을에 정수시설도 만들어줬어요. 예전엔 물맛이 이상했는데 지금은 정말 깨끗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떠나야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젊은 아버지 한 분도 만났어요. 제 아들이 삼성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삼성이 떠나면 장학금도 끊어지는 건가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시더군요. 그때 한 상점 주인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혹시 독일에서 오신 환경 전문가 맞나요? 네, 맞는데요. 갑자기 분위기가 차갑게 변했어요. 당신 때문에 삼성이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인가요?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삼성이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삼성 덕분에 잘 살았는데, 환경도 좋아졌고, 일자리도 생겼는데,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한 할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삼성에서 우리 동네에 병원도 지어줬어요. 최신 장비들도 다 갖춰놓고 무료 진료도 해줬어요. 이제 그 병원도 문 닫는데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삼성이 단순히 공장만 운영한 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이렇게 큰 기여를 했다니.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벌러 차관은 이런 사실들을 왜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다음 날 삼성 공장 부지를 다시 방문했어요. 이미 철거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첨단 장비들이 하나씩 빠져나가고 있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활기차게 돌아가던 곳이 이제는 텅 비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페테르 몰라르라는 분을 만났어요. 삼성에서 10년간 일했던 기술자였습니다. 박사님, 저희와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페테르 씨는 저를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어요. 박사님, 삼성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건 삼성의 환경 보고서들이에요. 10년치입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삼성의 환경 개선 노력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매년 환경 투자액이 늘어났고 오염물질 배출량은 계속 줄어들었어요. 이런 자료들이 있었다면 왜 제게 보여주지 않았나요? 벌러 차관이 막았어요. 페테르 씨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차관이요? 네. 삼성 측에서 이런 자료들을 제출하려고 할 때마다 받아주지 않았어요. 페테르 씨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벌러 차관은 처음부터 삼성을 내쫓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중국 배터리 회사 씨 뭔가 거래를 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어요. 삼성이 떠나면 PL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저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제가 완전히 이용당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벌러 차관은 저희 선입견을 교묘히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거였어요. 제가 정말 바보였네요. 페테르 씨가 다른 파일도 보여줬어요. 이건 삼성이 지역사회에 기여한 내역들이에요. 병원 건설, 장학금 지급, 환경보호 프로젝트, 문화행사 지원. 정말 엄청난 규모였어요. 그리고 이건 환경기술 관련 자료예요. 삼성의 배터리 재활용 기술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폐배터리에서 90% 이상의 원료를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이었죠. 이런 기술을 가진 회사를 왜 내쫓았을까요?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명확해졌거든요. 편견에 사로잡혀 진실을 보지 못했고 그 결과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수천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딸 루이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루이자야, 내 말이 맞았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삼성이 정말 훌륭한 회사였어. 내가 너무 편견을 가졌었나 봐. 루이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라도 깨달으신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잖아요. 삼성은 이미 떠났어요. 딸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루이자야,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진실을 밝히고 싶어. 엄마 혼자서는 힘들 거예요.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밤새 고민했어요. 제가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을 방법이 있을까요? 이미 삼성은 떠났고 지역 경제는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페테르 몰라르 씨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어요. 박사님,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디서 만날까요? 페테르 씨는 시내에서 떨어진 조용한 공원을 약속 장소로 정했어요. 혹시 누군가 듣고 있을지 몰라서요. 그의 신중한 태도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느껴졌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을 때 페테르 씨는 이미 벤치에 앉아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박사님, 어젯밤에 제 동료가 중요한 문서를 발견했어요. 페테르 씨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벌러 차관의 사무실에서 청소를 하던 친구가 우연히 찾은 거예요. 휴지통에 버려진 걸 주워온 거라고 해요. 봉투를 열어보니 여러 장의 문서가 들어있었어요.
첫 번째 문서를 보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프로젝트 드래곤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거든요. 중국어와 헝가리어로 작성된 기밀 문서였어요. 이게 뭐예요? 중국 CATL의 유럽 시장 침투 계획서예요. 페테르 씨가 설명해줬어요. 삼성을 제거하고 헝가리 시장을 장악하는 전략이 담겨 있어요. 문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벌러 차관이 상당한 금액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대가로 삼성을 헝가리에서 내쫓는 일을 맡았다는 거였어요. 이건 완전한 배신이잖아요. 두 번째 문서는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그린 유럽 연대라는 환경단체도 실제로는 CATL의 자금을 받고 있었어요. 요한 슈미트가 제기했던 그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던 거죠. 환경보호를 위한다면서 이런 짓을 하다니. 박사님, 이것만 봐도 충분하지 않아요. 페테르 씨가 세 번째 문서를 보여줬어요. 벌러 차관과 간의 이메일 교환 내역이에요. 삼성을 압박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상세히 논의되어 있었습니다. 이메일 중 하나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EU 환경 전문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라는 제목이었거든요. 제가 완전히 계획된 함정에 빠진 거였어요. 저의 편견과 선입견을 이용했구나. 박사님이 쓴 보고서도 이들의 계획에 완벽하게 이용됐어요. 페테르 씨의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그들의 도구가 됐다는 뜻이군요. 하지만 박사님도 피해자예요. 이들이 너무 교묘했어요. 네 번째 문서에는 향후 계획이 담겨 있었어요. 헝가리에 들어온 후 환경 기준을 대폭 완화시키겠다는 내용이었죠. 정작 환경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오직 시장 점유율만 중요했던 겁니다. 이 문서들을 EU에 신고해야 해요. 저는 흥분해서 말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페테르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벌러 차관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커요. 헝가리 정부 내에도 그의 편이 많고요. 그리고 TL의 자금력도 만만치 않아요. 단순히 문서만으로는 이들을 막기 어려울 거예요. 저는 좌절감을 느꼈어요. 진실을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그리고 강력한 지원군도요. 페테르 씨가 다섯 번째 문서를 보여줬어요. 이건 벌러 차관의 개인 계좌 내역이에요. C에 받은 돈의 흔적이 명확히 나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이 문서들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문제예요. 헝가리 내에서는 벌러 차관의 힘이 너무 세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때 저는 딸 루이자가 생각났어요. 루이자는 SNS에서 영향력이 있었고 한국어도 할 줄 알았거든요. 제 딸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도움 말이에요? 루이자는 SNS를 잘 활용해요. 그리고 한국 문화에도 관심이 많고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페테르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벌러 차관이 이 사실을 알면 우리 모두 위험해질 수 있어요. 특히 저는 아직 헝가리에 살고 있으니까요. 저는 페테르 씨에게 약속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신중하게 접근할게요. 하지만 이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요. 삼성과 무고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요. 그날 오후, 저는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가방 안에는 페테르 씨가 준 문서들의 복사본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제 이 증거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루이자야, 중요한 일이 생겼어. 집에 오면 자세히 얘기해줄게. 엄마와 함께 정의를 위해 싸워줄 수 있겠니? 딸로부터 즉시 답장이 왔어요. 물론이죠, 엄마. 독일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루이자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벌러 차관의 배신, C의 음모, 그리고 제가 발견한 증거들까지. 루이자는 문서들을 보면서 점점 화가 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말도 안 돼요. 이렇게 파렴치한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루이자야,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딸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저에게 맡겨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루이자는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먼저 한국어로 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먼저 알아야 해요. 삼성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요. 그리고 영어, 독일어 버전도 준비했어요. 엄마, 이 문서들을 SNS에 올려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야. 하지만 법적 문제는 없겠니? 페테르 아저씨가 준 자료들은 모두 공익을 위한 거니까 괜찮을 거예요. 루이자는 먼저 인스타그램에 포스트를 올렸어요. 삼성을 지켜주세요. 헝가리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진실이라는 제목으로요.
벌러 차관의 배신과 중국 기업의 음모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수백 개의 댓글과 공유가 달렸어요. 다음은 틱톡이었어요. 루이자는 짧은 영상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삼성이 헝가리에서 당한 억울한 일, 환경을 핑계로 한 중국의 더러운 음모, 젊은 세대들이 폭발적으로 반응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파급력을 보인 건 유튜브였어요. 루이자는 20분짜리 상세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삼성 헝가리 공장 철수에 숨겨진 진실, 중국의 더러운 음모를 폭로합니다. 영상에는 제가 가져온 모든 증거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루이자의 한국어 실력이 빛을 발했어요. 한국 네티즌들이 영상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삼성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중국이 이렇게까지 더러운 수법을 쓰다니. 헝가리 정부는 뭘 하고 있었던 거야? 한국의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루이자의 영상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삼성 헝가리, 벌러 차관, CATL 음모가 연일 화제가 됐어요. 한국 언론들도 이 소식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한국의 주요 방송사에서 루이자에게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정말 받아도 될까요? 물론이야.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 루이자는 한국 방송과 화상 인터뷰를 했어요. 완벽한 한국어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삼성은 헝가리에서 정말 모범적인 기업이었어요. 환경보호에도 앞장섰고 지역사회에도 엄청난 기여를 했어요. 하지만 중국 기업과 부패한 관료들의 음모로 쫓겨났어요. 이건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경제 침략이에요. 루이자의 열정적인 발언이 한국 전체를 움직였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이 국제적인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삼성을 지키자, 중국의 더러운 음모를 막자. 영어로 번역된 루이자의 영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독일 언론들도 움직였어요. 헝가리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부패 스캔들, 중국 기업의 유럽 침투 전략 폭로, 루이자가 제공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탐사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EU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어요. 여러 의원들이 헝가리 정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EU 회원국에서 이런 부패가 용납될 수 없다. 중국의 경제 침략을 막아야 한다. 벌러 차관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언론에서 해명을 요구하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근거 없는 음모론에 불과하다. 모든 결정은 환경보호를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C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헝가리 정부와 어떤 부적절한 거래도 하지 않았다. 모든 사업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진행됐다. 하지만 루이자가 공개한 문서들 앞에서는 설득력이 없었어요. 한편 삼성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어요. 헝가리에서의 경험은 유감스럽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겠다. 오히려 품격 있는 대응으로 더욱 호감을 샀죠. 루이자의 SNS 팔로워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전 세계에서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용감한 폭로에 감사해요. 진실을 밝혀줘서 고마워요. 삼성과 한국을 지지해요. 유럽의 다른 한국 기업들도 용기를 얻었어요. 우리도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됐다. 중국의 불공정한 경쟁에 대한 증언들이 이어졌어요. 국제적인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환경 문제로 알려졌던 사건이 이제는 부패와 음모의 상징이 됐습니다. 삼성은 피해자로, 중국과 벌러 차관은 가해자로 인식됐어요. 저는 딸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루이자야, 내가 해낸 거야. 아니에요, 엄마. 우리가 함께 해낸 거예요. 이제 삼성도 복귀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여론은 바뀌었지만 실제 상황을 바꾸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헝가리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조치가 있어야 했어요.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루이자의 SNS 폭로가 국제적인 파장을 일으킨 지한달 후 헝가리 정치권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야당에서 벌러 차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요구했고 EU에서도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제적인 압력이 거세지자 헝가리 총리 오르반 빅토르가 직접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헝가리 총리가 한국을 공식 방문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헝가리와 한국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라는 명목이었지만 모든 사람이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죠. 사과하러 가는 거였어요. 한국 언론들이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헝가리 총리, 삼성 사태 사과차 방안, EU 국가 총리, 한국 기업에 직접 사과하러 온다. 전례 없는 일이라며 연일 화제가 됐습니다. 저와 루이자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한국 방송사에서 저희를 초청했거든요.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지켜보자는 거였어요. 엄마, 정말 꿈 같아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해낸 거라니.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공항에는 취재진들이 가득했고 시민들도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삼성을 지키자라는 피켓을 든 사람들도 보였어요. 한국 국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었죠. 헝가리 총리가 도착한 날 청와대에서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저와 루이자도 특별히 참관할 수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장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모든 사람이 총리의 발언을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오르반 총리가 단상에 올라섰을 때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평소의 자신만만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 국민과 삼성 임직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첫 마디부터 파격적이었어요. 헝가리 정부의 일부 관료가 저지른 부패와 배신으로 인해 훌륭한 기업인 삼성이 억울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총리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EU 회원국의 총리가 아시아 기업에게 이렇게 공개 사과하는 건 전례가 없었거든요. 한국 기자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삼성은 헝가리에서 모범적인 기업이었습니다. 환경보호에 앞장섰고 지역사회에 엄청난 기여를 했어요. 일자리 창출, 기술 발전, 사회공헌까지 완벽했습니다. 총리는 계속해서 삼성을 치켜세웠어요. 헝가리 괴드시가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삼성 덕분이었습니다.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기업도 삼성을 대신할 수 없어요. 한국 기업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그럼 왜 처음에는 삼성을 압박했던 건가요? 총리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부끄럽게도 일부 관료들이 외국 세력과 결탁했습니다. 중국 기업 CATL의 로비에 넘어간 거죠. 저를 포함해 정부 고위층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벌러 차관은 이미 구속됐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헝가리 정부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어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삼성의 복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총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간절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저는 삼성이 헝가리로 돌아와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그건 삼성이 결정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의 조건을 제공하는 것뿐입니다. 모든 규제를 재검토하고 기업 친화적 환경을 만들겠어요. 그리고 중국의 부당한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발언이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총리는 삼성 본사를 직접 방문했어요. 이것도 전례 없는 일이었죠. 외국 정상이 한국 기업을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다니. 삼성 본사에서도 특별한 만남이 이뤄졌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총리를 맞이했습니다. 언론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진솔한 대화가 오갔다고 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이 소식이 톱으로 보도됐어요. 헝가리 총리, 삼성의 무릎 꿇고 사과, EU 정상의 전례 없는 기업 방문, 한국 기업의 위상을 보여준 역사적 순간,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이제야 한국 기업의 진가를 알아주네, 삼성이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전 세계가 인정했다. 우리나라 기업이 이렇게 대접받는 걸 보니 자랑스럽다. 해외 언론들도 이 소식을 주목했어요. 한국 기업의 글로벌 영향력을 보여준 사건, 아시아 기업에 대한 유럽의 인식 변화, 경제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지만 총리의 사과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했거든요. 벌러 차관의 처벌과 함께 구조적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헝가리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벌러 차관이 부패 혐의로 정식 기소됐다는 거였어요. 시리에 받은 돈의 규모도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프로젝트 드래곤의 전모도 밝혀졌어요. 중국이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비슷한 공작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한국 기업들을 내쫓고 중국 기업들로 대체하는 전략이었어요. EU에서도 강력한 대응에 나섰어요. 중국의 불공정 경쟁과 부패 공작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회원국들의 경제 주권을 보호하겠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정부도 움직였어요.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때는 정부가 나서서 보호하겠다. 경제 외교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제가 저지른 실수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구현됐어요. 루이자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삼성이 돌아갈 수 있을까요? 글쎄, 그건 삼성이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어. 헝가리 총리의 공개 사과와 벌러 차관의 구속 이후 전 세계가 삼성의 결정을 주목했어요. 과연 삼성이 헝가리로 돌아갈 것인가? 이것이 모든 사람의 관심사였죠. 한 달 정도 지난 후 삼성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어요. 헝가리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개선 의지를 인정한다. 단계적으로 헝가리 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기존 투자 규모의 절반 수준으로 시작한다. 헝가리 정부의 약속 이행을 지켜본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신중하면서도 현실적인 접근이었죠. 괴드시 시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삼성이 돌아온다. 다시 일자리가 생긴다. 거리에서 축제 분위기가 연출됐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 같지는 않았어요. 3,000명이던 고용 인원은 1,500명으로 줄었어요. 공장 규모도 절반으로 축소됐고요.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깊이 반성했어요. 제가 처음부터 편견 없이 조사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 경험을 책으로 써서 세상에 알리기로요. 편견의 대가 한 환경 전문가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어요. 책에서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나는 아시아 기업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전문가라고 해서 편견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다. 특히 한국과 삼성에 대한 제 인식 변화를 상세히 기록했어요. 한국은 환경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삼성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파트너였다. 그들의 진정성과 책임감은 유럽 기업들도 배워야 할 점이 많았다.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부분은 EU 정책의 맹점이었어요. 환경보호라는 명분 뒤에 숨은 이해관계를 간과했다. 아시아 기업에 대한 무의식적 차별이 존재했다. 이런 태도는 오히려 진정한 환경보호를 해친다. 책이 출간되자 유럽 전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용기 있는 고백, 전문가의 정직한 성찰, EU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언론들이 앞다투어 호평했어요. 특히 한국에서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루이자가 한국어로 번역해서 출간했거든요. 진정한 사과와 반성의 모습, 이런 외국인이 있다는 게 감동적, 편견을 인정하고 극복한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책의 수익금은 모두 괴드시 지역발전기금에 기부했어요. 삼성 철수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였죠. 작은 보상이라도 하고 싶었거든요. 한편 루이자는 계속해서 한국과 삼성을 응원하는 활동을 벌였어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리는 게 제 사명이에요. 독일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도 주최했고요. 한국 기업들의 우수성을 알리는 강연도 다녔어요. 저희 모녀의 관계도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루이자야, 내 말을 진작 들었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엄마. 이제라도 깨달으신걸요. 딸의 넓은 마음에 감사했어요. 몇 개월 후 삼성에서 저희를 헝가리로 초청했어요. 복귀한 공장을 직접 보여주고 싶다는 거였어요. 박민우 부사장이 직접 연락해왔죠. 박사님과 루이자님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지만 초청을 받아들였어요. 괴드시에 다시 간 날, 공장은 활기를 되찾고 있었어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다시 일하고 있었고요. 희망의 불빛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어요. 박민우 부사장이 저희를 안내했어요. 박사님, 이번에는 정말 편견 없이 봐주세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여유가 느껴졌어요. 새로 설치된 시설들은 더욱 첨단이었어요. 환경 기술도 한층 업그레이드 됐고요. 이번 기회에 아예 최고 수준으로 만들었어요. 삼성의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현지 직원들도 만났어요. 페테르 몰라르 씨도 다시 삼성에서 일하게 됐대요. 박사님, 정말 고마워요. 진실을 밝혀줘서요. 오히려 저에게 고마워하는 그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했어요. 제가 편견을 가져서 여러분이 고생하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박수를 보내주는 직원들의 모습에 눈물이 났어요. 그날 저녁, 시내 식당에서 작은 환영회가 열렸어요. 시장님도 오시고 시민들도 많이 참석했어요. 우리의 진짜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덕분에 삼성이 돌아왔어요. 제 손자가 다시 일자리를 얻었어요. 오히려 감사 인사를 하시는 할머니께 죄송했어요. 루이자는 유창한 헝가리어로 인사말을 했어요.
언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놀라웠어요. 저희가 한 일은 당연한 거였어요. 진실을 밝히는 건 누구나 해야 할 일이에요. 그날 밤 호텔에서 루이자와 대화를 나눴어요. 루이자야,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었을 거야. 엄마도 용기를 내서 실수를 인정하셨잖아요. 그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이제 삼성은 천천히 헝가리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예전만큼의 규모는 아니지만 착실히 성장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이번 일을 통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다른 EU 국가들에서도 강연을 다니고 있어요. 편견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요. 아시아 기업들을 제대로 이해하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한국과의 인연도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 한국 기업들이 유럽 진출할 때 조언을 구해오고요. 이번에는 정말 편견 없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루이자는 대학을 졸업한 후 한국계 글로벌 기업에 취직했어요. 엄마가 보여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어요. 진정한 글로벌 인재가 되고 싶어요. 딸의 꿈을 응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진실을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리고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용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도요. 지금 삼성은 헝가리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어요. 이전보다 더 신중하지만 더욱 확고한 의지로요.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을 응원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에요.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마주한 한 사람의 변화, 그리고 그 변화가 만들어낸 더 나은 세상. 여러분도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랑하던 관세 전쟁의 승리가 사실은 한국의 전략적 술수에 철저히 농락당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15% 관세를 앞세워 한국 기업들을 굴복시켰다며 자신만만하던 백악관, 삼성과 SK가 미국 내 반도체 공급 축소를 선언하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한국의 전략은 허풍에 불과하다, 미국 시장 없이는 생존 불가능하다며 연일 위기설을 부정했지만 월가의 투자 전문가들은 미국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관세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바로 한국이다라며 냉정히 일축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 전체를 뒤흔든 대한민국 경제 전략의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CNN 경제부에서 15년째 일하고 있는 레이첼 쿠퍼입니다. 그날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죠. 미국 정부가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레이첼, 이거 봐. 제임스 베넷이 급하게 제 책상으로 달려왔습니다. 무역대표부에서 공식 발표했어. 한국에 15% 관세 부과한다고.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정말 큰 특종이었거든요. 미국이 드디어 한국에게 제대로 된 압박을 가한 거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늘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너무 편하게 장사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삼성이니 LG니하는 회사들이 미국에서 돈 벌어가면서도 정작 미국에는 별로 기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번엔 정말 제대로 된 것 같아. 저는 컴퓨터 앞에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무역대표부 브리핑룸은 완전히 흥분 상태였습니다. 기자들 모두가 펜을 들고 열심히 받아 적고 있었죠. 이번 관세 조치로 미국은 연간 120억 달러의 추가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변인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불공정한 이익은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드디어 미국이 제대로 된 협상을 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브리핑 후 질의응답 시간에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에 미칠 구체적인 타격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국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이 20% 이상 타격받을 것으로 봅니다. 완벽한 답변이었죠.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기사 제목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나서 저는 곧바로 기사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한국의 15% 관세 폭탄, 무역 전쟁 승리 선언. 제목부터 확신에 차 있었죠. 이건 분명히 미국의 완벽한 승리였으니까요. 제 책상 옆에 앉은 제임스가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레이첼, 그런데 한국 쪽 반응은 어때? 혹시 확인해봤어? 뭘 확인해? 당연히 충격받았겠지. 15% 관세면 엄청난 타격이야.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한국 쪽 반응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기사를 쓰면서 저는 과거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미국이 강력한 관세를 부과했고 결국 중국이 굴복했잖아요. 한국은 중국보다 훨씬 작은 경제 규모니까
더 빨리 항복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의존도가 워낙 높아서 이번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기사에 이렇게 썼죠. 그날 밤 뉴스에서는 온통 이 소식뿐이었습니다. 미국이 드디어 한국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앵커가 말했죠. 이번 조치로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미국 승리를 축하하는 글들이 넘쳐났죠. 드디어 제대로 된 대통령이 나왔네. 한국 기업들 좀 혼나야 해. 삼성, 애플 따라잡겠다고 설쳤는데 이제 끝이군.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번 기사는 정말 대박이 날 거라고요.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후속 기사들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주가 폭락, 한국 정부의 긴급 대책 발표, 이런 내용들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출근해서 한국 시장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경제, 미국 관세 폭탄의 휘청. 이런 제목으로 말이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국 쪽에서 예상만큼 큰 반응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제임스, 혹시 한국 정부에서 공식 입장 발표했어? 응, 어제 늦게 나왔는데. 좀 이상해. 제임스가 자료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조치를 충분히 예상했으며 이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두었다는 내용이야. 저는 그 자료를 읽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세지 뭐. 15% 관세 받고도 괜찮을 리 없잖아.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반응이 너무 차분했거든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긴급대책회의라도 열고 난리가 났을 텐데 오히려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심지어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왔습니다. 이번 조치도 그중 하나였죠. 너무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마치 뭔가 숨겨진 카드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레이처, 그런데 말이야.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 뭘 놓쳐? 관세가 15%야. 15%. 이게 장난이야? 저는 약간 짜증이 났습니다. 제임스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의심부터 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게 미국의 완벽한 승리가 맞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한국 시장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컴퓨터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죠. 삼성전자 주가가 오히려 3% 상승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무려 5%나 올랐어요. LG전자, 현대차, 포스코까지 모든 주요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말이 안 돼. 저는 화면을 다시 새로 고침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닌지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코스피 지수였습니다. 몇 달 전부터 코스피가 4년 만에 3,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거품 형성 우려가 나왔었는데 저는 이번 관세 여파로 그 거품이 터질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3,050포인트를 웃돌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저는 급하게 그를 불렀습니다. 이거 봐, 한국 주식시장이 관세 발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했어. 제임스가 제 책상으로 다가와서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정말 이상하네. 15% 관세 부과 소식에 이런 반응이라니. 혹시 시장이 잘못 반응한 건 아닐까? 아직 상황을 제대로 파악 못한 거겠지. 저는 애써 합리화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고개를 저었어요. 레이첼, 한국 투자자들이 그렇게 무능하지 않아.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럼 뭐야? 몇 달 전부터 거품이라고 난리였는데 관세 폭탄 맞고도 안 터진다고? 저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급하게 한국 언론 보도들을 찾아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죠. 미국 관세 부과, 오히려 한국 기업에는 기회. 뭔 소리야 이게? 저는 기사를 클릭해서 읽어봤습니다. 기사 내용은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한국 기업들이 이미 미국 관세에 대비해서 다양한 우회 전략을 준비해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멕시코와 베트남 현지 생산 확대,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 그리고 미국 내 직접 투자 확대까지. 이건 말이 안 돼. 하루 이틀에 이런 준비를 할 수 있나?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뭔가 제가 놓친 중요한 정보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제임스가 또 다른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레이첼, 이것도 봐.
월스트리트 저널 아시아판 기사야.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기업들, 미국 관세에도 불구하고 자신감 표출. 기사에 따르면 삼성과 SK 같은 대기업들이 오히려 미국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삼성이 텍사스 반도체 공장에 추가로 100억 달러 투자한다고? 저는 기사를 읽으며 점점 당황했습니다. SK도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규모를 2배로 늘린다고 하네. 이건 정말 예상과 정반대 반응이었습니다. 관세 폭탄을 맞은 기업들이 오히려 투자를 늘린다니요. 제임스, 혹시 이 기업들이 미친 건 아닐까? 관세 맞으면서 투자를 늘린다고? 아니야, 레이첼. 이 기업들은 세계적인 대기업이야. 분명히 뭔가 계산이 있을 거라고. 제임스의 말에 저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정말 제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친 건 아닐까요? 점심시간에 저는 급하게 몇 명의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 김 애널리스트님. CNN 레이첼 쿠퍼입니다. 아, 레이첼.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한국 기업들 주가 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관세 부과 소식에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나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좀 당황스러워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뭔가 준비를 해뒀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어떤 준비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미국 내 로비 활동이나 정치적 연결고리 같은 것들 말이에요.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오후에 제임스가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레이첼, 애플이 삼성과 장기 공급 계약 연장했다는 소식이 나왔어. 뭐, 지금 이 상황에? 그뿐만 아니야. 테슬라도 LG에너지 솔루션과 배터리 공급 계약을 확대했다고 해.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관세를 부과했는데 미국 기업들은 오히려 한국 기업과의 거래를 늘리고 있다니요. 뭔가 이상해, 제임스. 정말 이상하다고. 저는 책상에 앉아서 머리를 감쌌습니다. 분명히 미국이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전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레이첼, 혹시 우리가 관세 조치의 세부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한 건 아닐까? 제임스의 말에 저는 다시 무역대표부 발표 자료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관세 부과 대상이 생각보다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외 조항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거 봐.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네. 그럼 삼성 텍사스 공장 제품들은 관세 안 내도 된다는 뜻이잖아. 제임스의 말에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늘리는 게 당연한 반응이었던 건가요? 저녁 무렵,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 주식시장 마감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코스피는 결국 3065포인트로 마감했어요. 전날 대비 4.2% 상승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돼.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관세 폭탄을 터뜨렸는데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집에 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미국이 승리한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제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늦게 저는 아직도 사무실에 남아서 자료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한국 기업들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레이첼 쿠퍼 기자님이시죠? 잠깐 통화 가능하신가요?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중년 남성의 음성이었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제가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어떤 정보인데요? 전화로는 곤란하고 내일 오후 2시에 듀폰서클 근처 카페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런 익명의 제보는 가끔 받았지만 대부분 별 의미 없는 내용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정보라도 필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알아볼까요? 저는 회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를 멜 겁니다. 신문을 들고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카페를 둘러보니 묘사와 일치하는 남성이 보였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신사였습니다. 혹시 어제 전화하신 분이세요? 네, 앉으세요. 마이클 앤더슨이라고 합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무역대표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고위직이죠. 무역대표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요. 마이클 앤더슨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레이첼 기자님, 미국이 이번 관세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한국 기업들 반응을 보니 좀 이상해서요. 맞습니다. 이상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히 속았거든요.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드디어 진실에 접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떻게 속았다는 거죠? 한국이 우리보다 몇 수 앞서 있었습니다. 관세 부과 결정이 나기 훨씬 전부터 말이에요. 마이클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하지만 절대 출처를 밝히시면 안 됩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서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문서는 한국 정부의 비공개 전략 보고서였어요. 이게 뭐죠? 한국이 작년부터 준비해온 대미 경제 전략입니다. 그들은 미국의 관세 부과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문서를 읽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비해서 3단계 대응 전략을 마련해뒀더군요. 1단계는 미국 내 직접 투자 확대, 2단계는 제3국 우회 생산, 3단계는 미국 정치권 로비 활동이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마이클이 다른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늘리면서 동시에 얻은 혜택들입니다. 문서에 따르면 삼성, SK, LG 등이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함께 엄청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받았다고 나와 있었어요. 텍사스주에서만 100억 달러의 세제 혜택을 받았다고 나와 있네요. 맞습니다. 조지아, 오하이오, 애리조나까지 합치면 그 규모가 관세로 받을 손실보다 훨씬 큽니다. 저는 점점 어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한국이 관세를 막고도 오히려 이득을 본다는 얘기잖아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마이클이 또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의회 로비스트들과 맺은 계약서들이에요. 문서에는 한국 기업들이 워싱턴 주요 로비 회사들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로비스트들이 관세 정책에 예외 조항들을 만들어냈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겉으로는 15% 관세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구멍투성이에요. 마이클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국 내 생산 제품 면제, 핵심 기술 분야 예외, 기존 계약 유지 조항까지 한국 기업들에게는 거의 타격이 없습니다.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쓴 기사들이 모두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미국이 진 건가요? 승부는 이미 끝났습니다. 한국의 완승이에요. 마이클의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우리 정부 내부에서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각 부처별로 정보가 분산되어 있어서 전체 그림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게다가 정치적으로 승리했다고 발표해야 하니까 저는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속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왜 이걸 제게 알려주시는 거죠? 제가 30년간 이 일을 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는 건 처음 봅니다. 마이클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미국이 정말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게 많아요. 저는 자료들을 다시 한번 훑어봤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어요. 이 자료들을 어떻게 구하신 거죠? 제 직책상 접근할 수 있는 문서들입니다. 하지만 공개되면 제 커리어는 끝이죠. 그럼 왜 위험을 감수하시는 거예요? 진실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레이첼 기자님이라면 제대로 된 보도를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마이클과 헤어진 후 한동안 카페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미국이 승리했다고 확신했는데 알고 보니 완전히 속은 거였습니다. 한국은 몇 수 앞서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미국은 그 함정에 빠진 거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자문했습니다. 과연 제가 이 진실을 보도할 용기가 있을까요?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마이클이 준 자료들을 더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제임스, 저는 그를 불러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말이야?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는 뜻이네. 그런 것 같아. 하지만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해. 그때 제 이메일에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어요. 백악관 내부 문서입니다. 신중하게 다뤄주세요. 첨부 파일을 열어보니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의 비공개 보고서였거든요. 제임스, 이거 봐. 문서 제목은 한미 관세 조치의 실제 효과 분석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백악관 내부에서도 이번 관세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대응 전략이 예상보다 훨씬 치밀하고 효과적임. 미국 내 직접 투자 확대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관세 수입을 상회할 가능성. 장기적으로 미국이 한국 기술에 더욱 의존하게 될 우려.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보고서 말미의 결론 부분이었어요. 현재 정책을 지속할 경우 미국의 실질적 손실이 예상보다 클 수 있음. 한국의 전략적 대응에 대한 재검토 필요. 정치적 고려가 경제적 현실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 제임스가 제 어깨 너머로 문서를 읽어보더니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이거 진짜야? 백악관에서 이런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진위를 확인해봐야겠어. 하지만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야. 저는 급하게 백악관 출입 기자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톰. CNN 레이첼이에요. 혹시 최근에 국가경제위원회에서 한국 관련 보고서 나온 거 아세요? 아, 레이첼. 그거 말이야. 사실 며칠 전부터 소문이 돌고 있어. 어떤 소문이요? 경제팀 내부에서 관세 정책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 문서가 진짜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였거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나요?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발표되지 않았어. 하지만 익명의 고위 관계자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려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제임스와 함께 문서의 신빙성을 검토했습니다. 문서 형식, 사용된 용어, 정부 내부 보고서의 특징들이 모두 일치했어요. 이거 진짜인 것 같아. 레이첼. 그럼 정말 미국 정부가 내부적으로는 실패를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네. 더 중요한 건 문서에 나온 구체적인 수치들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받은 세제 혜택이 250억 달러에 달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반면 관세로 인한 미국의 추가 수입은 연간 120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수지가 안 맞잖아. 저는 소리쳤습니다. 미국이 120억 달러 받으려고 250억 달러 세제 혜택을 준 셈이네. 제임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창출하는 일자리까지 생각하면 문서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삼성, SK, LG 등이 미국 내에서 창출할 일자리가 향후 5년간 15만 개에 달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 일자리들의 평균 연봉이 8만 달러 수준이라고 하니 미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엄청났어요. 그럼 한국이 관세를 맞으면서도 오히려 미국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얘기네. 맞아. 완전히 역설적인 상황이야. 저는 문서의 다른 부분도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에 대한 평가도 나와 있었어요.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 우위가 점점 커지고 있음. 미국 기업들의 한국 기술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단순한 관세 정책으로는 이 격차를 줄이기 어려움. 이런 내용들을 보니 제가 얼마나 현실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을 미국에 의존하는 약소국 정도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특정 분야에서 미국보다 앞서 있었던 거예요. 제임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야. 어떤 게? 미국 국민들이 완전히 속고 있다는 거야. 승리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패배한 거잖아.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진실을 보도해야 할까요? 미국 국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줄 텐데. 하지만 기자로서 진실을 알리는 게 제 의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또 다른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백악관 내부에서 관세 정책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제 정말 확실해졌어. 저는 제임스에게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 정책이 실패작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백악관 문서를 분석한 저는 이제 실제 기업들의 반응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미국 기업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연락한 곳은 테슬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테슬라 대외협력팀의 스미스입니다. CNN 레이첼 쿠퍼입니다. 최근 한국 배터리 기업들과의 협력 확대에 대해 인터뷰 가능할까요? 공식적인 입장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배경 설명 정도는 가능합니다. 스미스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로서는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배터리 기술 분야에서는 말이죠.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요. 관세는 우리 사업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배터리는 관세 대상이 아니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한국 기업들의 전략이 맞아떨어진 거였어요. 오히려 LG가 미시간 공장을 추가로 짓는다고 해서 우리에게는 더 유리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애플에 연락했습니다. 애플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어요. 삼성과의 반도체 공급 계약을 확대한 건 맞습니다. 애플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삼성의 기술력을 대체할 만한 업체가 없거든요.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과 상충되는 건 아닌가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야 하고 그러려면 최고의 부품이 필요해요. 애플 관계자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삼성 없이는 아이폰을 만들 수 없습니다. 특히 최신형 칩셋은 삼성만이 생산 가능해요. 저는 점점 현실이 파악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관세로 압박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에 더욱 의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글과의 인터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데이터 센터용 메모리는 대부분 SK하이닉스 제품입니다. 구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품질과 가격 면에서 경쟁업체들을 압도하거든요. 관세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지 않나요? SK가 미국 내 생산을 늘리고 있어서 관세 영향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공급이 더 안정적이 됐습니다. 제임스가 가져온 자료는 더욱 놀라웠어요. 레이첼, 이거 봐. 지난 한 달간 미국 기업들의 한국 기업 투자 현황이야. 자료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삼성과 클라우드 서비스 파트너십을 확대했고, 인텔은 SK와 차세대 반도체 공동 개발에 합의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이게 뭔 상황이야?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미국 기업들은 한국과 더 친해지고 있잖아. 가장 충격적인 건 월스트리트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JP모건의 아시아 담당 애널리스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의견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이 바로 매수 타이밍입니다. 애널리스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한국 기업들이 이번 관세 사태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미국 내 투자를 늘리면서 더 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삼성의 경우 텍사스 공장 완공 후 미국 반도체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널리스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SK도 마찬가지예요. 조지아 배터리 공장이 가동되면 미국 전기차 시장의 핵심 공급업체가 될 거예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모든 게 제가 생각했던 것과 반대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럼 관세가 오히려 한국 기업들에게 도움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관세 때문에 미국 내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미국 시장을 더 깊숙이 파고들 기회가 된 셈이니까요.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는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가 향후 3년간 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 이는 미국 제조업 부활에 크게 기여할 전망. 장기적으로 한미 경제 협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 저는 제임스에게 말했습니다. 이상해, 정말 이상하다고. 미국이 압박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국이 더 많은 걸 얻고 있잖아. 맞아, 마치 한국이 이 모든 걸 계획했던 것 같아. 그때 저는 마이클 앤더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몇 수 앞서 있었다는 그 말이요. 정말 한국이 미국의 관세 부과를 예상하고 미리 대비책을 세워뒀던 걸까요? 저는 급하게 한국 언론 보도들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계획들이 대부분 관세 발표 훨씬 전에 이미 발표됐었습니다. 삼성의 텍사스 공장 증설은 작년에, SK의 조지아 공장 확장은 재작년에 이미 결정됐었어요. 제임스, 이거 봐, 한국 기업들이 이미 다 준비해뒀었어. 정말이야? 그럼 관세 부과를 미리 예상했다는 뜻이네. 저는 이제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을요. 미국은 단순히 관세라는 무기만 들고 나왔지만 한국은 이미 모든 대응책을 준비해뒀던 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미국 산업계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건 결국 한국의 기술력과 생산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얼마나 현실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미국에 종속된 나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미국 정부 내부의 실제 상황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정말 모든 부처가 한 목소리로 이번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걸까요? 마이클 앤더슨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혹시 정부 내부에서 이견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생각보다 상황이 복잡해요. 만나서 얘기하죠. 다음 날 저는 마이클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한적한 공원에서였어요. 정부 내부가 완전히 분열됐습니다. 마이클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떡해요? 무역대표부와 상무부는 강경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재무부와 국가경제위원회는 완전히 다른 입장이에요. 마이클은 주변을 살핀 후 계속 말했습니다. 재무부에서는 이미 정책 수정을 검토하고 있어요. 한국의 대응이 예상보다 훨씬 효과적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나요? 가장 큰 문제는 세수입니다. 관세로 벌어들인 돈보다 한국 기업들에게 준 세제 혜택이 더 크거든요. 저는 이미 예상했던 바였지만 정부 관계자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충격적이었어요. 그럼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인가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복잡해요. 마이클이 가방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건 국방부에서 작성한 보고서예요. 국방부요? 한국의 기술력이 미국 국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겁니다. 문서를 읽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이 미국의 최첨단 무기 체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F-35 전투기의 주요 부품 중 30%가 한국산이라고 나와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관세 정책에 반대하고 있어요.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미국의 국방력에도 타격이 올 수 있거든요. 저는 점점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겉으로는 강경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혼란 상태였던 거예요. CIA에서도 비슷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마이클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떤 우려요? 한국이 이번 일을 계기로 중국이나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가 되나요? 만약 한국이 미국 대신 다른 나라들과 손을 잡는다면 미국의 아시아 전략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저는 이제야 이 문제의 진정한 규모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지정학적 차원의 문제였던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백악관 내부의 갈등입니다. 마이클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고문들은 강경 정책을 유지하라고 하지만 경제팀은 정책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대로 가면 미국이 더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이클과 헤어진 후 저는 국무부의 한 고위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익명을 조건으로 한 인터뷰였어요. 정말 정부 내부에 이견이 있나요? 공식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네, 상당한 이견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외교적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가 크죠. 한국은 우리의 핵심 동맹국인데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에요. 국무부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대응이 너무 치밀해서 오히려 우리가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인가요? 한국이 유럽과 일본, 심지어 중국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요. 미국을 우회하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 거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장기적으로 미국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 없이는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저는 이제 제임스와 함께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정말 엉망이네. 제임스가 머리를 저었습니다. 정부는 승리했다고 발표했는데 실제로는 내부가 완전히 분열되어 있어. 맞아. 게다가 각 부처마다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 일관된 정책을 펴기도 어려울 거야.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번 관세 정책은 완전한 실패작이었다는 것을요. 미국은 단기적인 정치적 효과만 생각했지만 한국은 장기적인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혼란에 빠졌고 한국은 오히려 더 강한 위치에 서게 됐어요. 레이첼, 이제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아. 제임스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이 진실을 미국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까요? 다음 주 월요일, 저는 출근하자마자 놀라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대서특필로 실린 기사 때문이었어요. 한국 기업들, 미국 관세에도 불구하고 투자 확대, 월가 투자은행들 대규모 매수 추천. 제가 지금까지 추적해온 진실이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제임스, 이거 봤어? 저는 급하게 그를 불렀습니다. 응, 방금 봤어. 드디어 다른 언론들도 눈치챈 것 같네. 기사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골드만삭스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강력 매수 등급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해 미국 시장에서의 장기적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다며 목표가를 30% 상향 조정했어요. 더 놀라운 건 JP모건의 보고서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관세 정책을 오히려 기회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했다. 미국 내 직접 투자 확대로 장기적 경쟁력 강화,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 이런 내용들이 대형 투자은행들의 공식 보고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숨길 수 없게 됐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경제부 기자 톰 윌슨이었습니다. 레이첼, 오랜만이야. 혹시 최근 한국 관련해서 뭔가 특별한 정보 갖고 있어? 왜 그래? 우리 편집부에서 한국 기업들의 미국 전략에 대한 심층 취재를 준비하고 있거든. 내가 이 분야 전문가잖아.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정보를 공유해야 할지 말이에요. 톰,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어디까지야?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당황스러워. 처음에는 한국이 타격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고 있거든. 톰의 말에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다른 언론사들도 같은 혼란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말이야. 톰이 계속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비슷한 기획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정말?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스도 마찬가지야. 모두들 뭔가 놓친 게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급하게 다른 매체들의 보도 동향을 찾아봤습니다. 정말 톰의 말이 맞았어요.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한국 기업들의 전략을 재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한국의 치밀한 대미 경제 전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예고했고, 로이터는 미국 관세 정책의 예상치 못한 결과라는 특집을 준비한다고 발표했어요. 제임스, 이제 정말 대세가 바뀌고 있어. 맞아. 더 이상 우리만 알고 있는 비밀이 아니게 됐네. 그날 오후 더욱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CNBC에서 긴급 속보를 내보낸 거예요. 대형 투자 펀드들, 한국 기업 대거 매수, 관세 여파 최소화 전망. 속보에 따르면 블랙록, 뱅가드, 피델리티 같은 대형 펀드들이 한국 기업 주식을 대량 매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블랙록의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전략적 대응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관세라는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전환시켰죠. 미국 내 투자 확대로 장기적으로는 더 강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한국 기업들을 과소평가했었어요. 이런 발언들이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날 저녁 뉴욕 증권거래소의 상황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미국 애탁증서 ADR 가격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 ADR은 7%, SK하이닉스는 9%, LG화학은 무려 11%나 올랐어요. 이건 정말 역사적인 반전이야. 저는 화면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제임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관세 발표 당시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한국 기업들이 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제 이메일에 중요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경제학 교수 로버트 존슨으로부터였어요. 레이첼 기자님, 최근 한미 관세 분쟁에 대한 분석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첨부된 연구 보고서를 열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대미 경제 전략 관세 위기의 기회 전환 사례 연구.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는 방식은 경영학 교과서에 실릴 만한 완벽한 전략이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전형적인 사례. 미국 정부의 단기적 사고와 한국 기업들의 장기적 전략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상황. 교수는 메일에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앞으로 국제 경영학 수업에서 핵심 사례로 다뤄질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전략적 사고가 정말 인상적이에요.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워싱턴 포스트에서 결정타가 나왔습니다. 일면 톱 기사로 미국 관세 정책의 역설 한국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기회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린 거였어요. 기사는 제가 그동안 추적해온 내용들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사전 준비, 미국 내 투자 확대 전략, 정부 부처 간 갈등, 월스트리트의 재평가까지 모든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제임스, 이제 정말 끝났어.
뭐가? 우리가 혼자만 알고 있던 비밀이 이제 공개된 거야. 모든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기 시작했어. 그날 오후 CNN 편집회의에서 편집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레이첼, 다른 매체들이 한국 관련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었나? 사실 저도 이 사안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보도 안 했어?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처음에 제가 얼마나 확신에 차서 잘못된 기사를 썼는지 인정해야 했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미국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취재를 통해 완전히 다른 진실을 발견했어요. 어떤 진실? 한국이 미국보다 몇 수 앞서 있었다는 겁니다. 관세 정책을 미리 예상하고 모든 대응책을 준비해뒀어요. 편집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처음에 보도한 미국의 승리는 틀렸다는 얘기네.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을 제대로 보도해야 할 때입니다. 편집장과의 면담 후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썼던 기사들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진실을 보도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제임스, 솔직히 말해서 무서워. 뭐가? 내가 처음에 쓴 기사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믿게 됐잖아. 이제 그걸 뒤집어야 한다고? 제임스는 저를 진지하게 바라봤습니다. 레이첼, 그게 기자의 책임이야. 틀렸으면 바로잡아야지. 저는 그날 밤 집에서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과연 미국 시청자들이 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믿었던 관세 전쟁에서 실제로는 패배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하지만 기자로서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편집장에게 제안했습니다. CNN 특집 프로그램으로 이 전체 상황을 정리해서 보도하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미국 관세 정책의 실제 결과와 한국의 전략적 대응, 그리고 우리가 놓쳤던 진실들을 솔직하게 다루는 거예요. 편집장은 잠깐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정말 확실한 증거들이 있어야 해. 물론입니다. 제가 수집한 모든 자료를 검증받겠습니다. 그 주 내내 저는 팩트체크 팀과 함께 모든 정보를 재검증했습니다. 마이클 앤더슨이 제공한 무역대표부 자료들, 백악관, 내부 문서들, 기업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내용까지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결과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추적한 모든 내용이 사실이었어요. 드디어 방송날이 다가왔습니다. CNN 특집 관세 전쟁의 진실, 우리가 놓친 것들. 저는 스튜디오에 앉아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NN 레이첼 쿠퍼입니다. 오늘은 지난달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관세 정책에 대한 특별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난달 관세 발표 직후 저는 이를 미국의 완전한 승리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보도는 틀렸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제 동료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추가 취재 결과, 실제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그 진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부과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계획 타임라인이 나타났어요. 삼성의 텍사스 공장 증설, SK의 조지아 배터리 공장 확장, LG의 미시간 투자 확대. 이 모든 계획들이 관세 발표 훨씬 전에 이미 결정돼 있었습니다. 둘째, 한국 기업들이 받은 미국 내 세제 혜택이 관세로 인한 손실을 훨씬 초과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들을 제시했습니다. 관세로 인한 한국 기업들의 연간 손실은 약 12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미국 내 투자 확대로 받은 세제 혜택과 보조금은 250억 달러에 달합니다. 시청자들이 충격받을 만한 내용이었죠. 셋째, 미국 기업들은 오히려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애플, 테슬라, 구글 등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애플은 삼성과의 반도체 공급 계약을 연장했고, 테슬라는 LG에너지 솔루션과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확대했습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저는 잠깐 멈춰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 내부에서도 이번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무역대표부와 백악관, 내부 문서의 핵심 내용들을 공개했어요. 물론 출처는 밝히지 않고 말이죠. 정부 내 여러 부처에서 작성된 보고서들을 종합해보면 이번 관세 정책이 예상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기자로서 처음에 성급한 판단을 했습니다. 미국의 승리를 당연하게 여기고 한국의 대응 능력을 과소평가했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훨씬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말이죠. 방송이 끝나자마자 엄청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시청자들의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어요. 레이첼, 용기 있는 보도 감사합니다. 진실을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들도 만만치 않았어요. 미국을 깎아내리는 반역자, 한국 편을 드는 매국노, 이런 악성 댓글들도 많이 달렸습니다. 며칠 후 저는 상원 의원들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어요. 레이첼 기자님의 보도가 미국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사실을 보도한 것뿐입니다.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이 불편하시더라도 그것이 기자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동료 기자들과 학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어요. 용기 있는 보도였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어요. 가장 의미 있었던 건 마이클 앤더슨으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레이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네요. 그 후 몇 주가 지나면서 상황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언론사들도 비슷한 내용의 보도를 계속 내보냈고 결국 정부도 정책 수정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어요. 더 중요한 건 제 개인적인 변화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미국이 항상 옳고 다른 나라들은 미국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됐습니다. 제임스,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 어떤 걸? 겸손함이야. 그리고 선입견 없이 사실을 바라보는 눈. 한 달 후, 저는 다시 한번 특집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객관적 저널리즘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기자는 자신의 신념이나 편견보다 진실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저 역시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겸손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취재에 임하겠습니다. 그렇게 저의 가장 큰 실수이자 가장 값진 교훈이 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미국이 승리했다고 확신했던 관세 전쟁은 실제로는 한국의 전략적 승리였고, 저는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경험을 통해 제가 더 나은 기자, 더 나은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